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판문점 선언이 횟수를 거듭할수록 되돌릴 수 없는 평화로 이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걸 놓고 극한 충돌을 이어왔던 여야가 주말을 맞아 잠시 물리적 마찰을 중단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2주째 주말 장외 집회를 열고 여당과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검찰 수사단 조사에선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 맞고 자신이 직접 촬영한 거라고 인정한 데 이어 방송 인터뷰까지 나선 겁니다.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봅니다. 가수 승리를 상대로 한 경찰 수사가 전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로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승리가 성접대를 하면서 호텔 숙박비 수천만 원을 YG 법인카드로 냈다는 의혹 등이 불거진 가운데 경찰이 최근 YG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우리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가 타당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4년 동안 이어진 긴 싸움이 사실상 끝난 건데 최종 판정인 만큼 일본 정부도 이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지난해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처음 만난 지 오늘로 1년이 됐습니다. 두 정상이 만났던 바로 그 장소에서 그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오늘 1주년을 맞아서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인내심 있는 노력으로 화합을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메시지에서 쓴 인내심이란 단어는 지금 상황에 대한 여러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많은 일이 있었지만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회담이 결과 없이 끝나면서 남북 관계 역시 잠시 멈춰선 상태입니다. 오늘 기념 행사의 제목은 그래서 먼 길이었습니다. 먼저 김태형 기자가 오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년 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처음 만났습니다. 분단의 상징인 군사분계선 위를 두 정상은 자유롭게 넘나들며 평화로 가기 위한 첫 발걸음을 뗐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오늘 같은 자리에서 바흐의 첼로곡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판문점 선언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판문점의 상징적인 공간 6곳을 중심으로 1시간 동안 펼쳐졌습니다. 두 정상이 함께 소나무를 심었던 곳, 그리고 당시 가장 명장면으로 꼽혔던 도보다리 회담이 있었던 곳에선 플루트와 바이올린 연주가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큰 강은 구불구불 흐르지만 끝내 바다에 이릅니다. 판문점 선언이 횟수를 거듭할수록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평화, 함께 잘 사는 한반도를 만날 것입니다. 행사는 두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던 평화의 집 앞에서 미디어 파사드를 배경으로 피아노와 소리꾼, 오케스트라가 한데 어우러져 저 물결 끝내 바다란 제목의 공연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행사엔 주한 외교사절단과 유엔사 군사정전위 관계자, 서울시와 경기도 주민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영상을 통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Attraverso sforzi pazienti e perseveranti, la ricerca dell'armonia e della concordia può superare la divisione e la contrapposizione. 정부는 북측에 행사 계획을 알렸지만 북측은 이에 대한 답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지난해 오늘 첫 만남을 시작으로 지난 1년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3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으로 그동안 항상 발목을 잡던 군사적 긴장을 푼 건 큰 소득입니다. 하지만 북미 대화가 결과를 못 내면서 남북관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면서
남북 긴장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2달 뒤 남북 정상은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것을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 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합의하였습니다. 남북은 지난해 9월 개성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열고 24시간 상시소통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 등도 가졌습니다.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을 위한 전술도로 연결과 JSA의 비무장화가 잇따랐습니다. 비무장지대 GP를 양측 모두 11개씩 철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습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도 해체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월 하노이 북미회담이 결과 없이 끝난 후 비핵화뿐 아니라 남북관계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연락사무소장 회의는 9주째 불발됐습니다. 청와대는 북미 정상이 지속적으로 대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북한은 판문점 선언 1주년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지지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비판보다는 유화책으로 대북 제재에 대한 공조를 이어가려는 걸로 보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푸틴 대통령이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함께 중국도 미국을 돕고 있다고 했습니다. China is helping us because I think they want to. They don't need nuclear weapons right next to their country. 북한이 밀착하려는 러시아와 중국의 견제 대신 끌어안기 전략을 쓴 겁니다. 두 나라가 북한 비핵화에 동참하는 우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북 공조의 틀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훌륭한 관계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하노이 회담 결렬은 미국의 일방적, 비선의적 태도 때문이라고 비난한 데 이어 CNN은 김 위원장이 북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분통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대남기구인 조평통은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남한 내 반통일 세력이 남북관계를 반목과 대결의 과거로 되돌리려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중앙통신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한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새벽 북한으로 돌아왔다며 귀국 소식을 전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걸 놓고 격한 충돌이 있었던 국회에는 주말에도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조금 전에도 한국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긴급 상황이 발생했으니 모이라는 문자를 보냈다가 취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사개특위 위원장은 언제든 회의가 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이틀째 이어진 격렬한 대치 속에 어젯밤 늦게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정족수 미달로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회의가 무효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발언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앉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이 계속 이어지게 된 겁니다. 주말 국회, 여야는 모두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대치 상황은 여전했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인 국회 본관 445호실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혹시 모를 기습회의를 막기 위해 보좌진은 회의실 앞을, 소속 의원들은 회의실 내부를 지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바로 아래층 예결위 회의장에 머물며 패스트트랙 처리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제가 결심하고 하면 다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후 한때 기습회의가 열릴 거란 소식이 돌면서 한국당이 긴급 소집령을 내렸다 취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몸싸움이 지나간 자리엔 상처만 남았습니다. 원래는 법안을 접수하는 곳인데 격한 몸싸움의 장소로 변했던 국회 의안과입니다. 출입문 보시죠. 문득 깼다고 등장한 망치와 쇠 지렛대에 만신창이가 됐고 현장 보존을 위해서라며 저렇게 스티로폼이 덧대어져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몸싸움 뒤 나온 쓰레기들이 모아져 있는데요. 시위에 쓰인 피켓들이 보이고 수북이 쌓인 물병들이 격렬했던 대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안과 팩스는 법안 접수를 막겠다며 누군가 전원선을 빼가 아예 사용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조만간 또다시 격한 몸싸움을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예, 이렇게 어젯밤까지 국회에서 충돌을 이어왔던 자유한국당이 오늘은 광화문으로 나갔습니다. 2주 연속 장외 집회를 연 건데 이번에도 전국 당협에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한국당 지도부는 좌파 세력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강희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광화문 한쪽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 손으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피켓과 태극기도 들었습니다. 한국당의 이런 대규모 도심 집회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패스트트랙을 두고 한 주간 여야가 강하게 충돌한 터라 거친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좌파 세력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투쟁은 멈추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좌파 독재 세력의 장기 집권 플랜의 첫 번째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극렬하게 투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상에 오른 황교안 대표도 함께 싸우자고 외쳤습니다. 지금 이 정부 하는 것은 극좌입니다. 정말 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재를 이제 우리가 끝장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황 대표는 앞서 페이스북에 여의도에 도끼비가 내린다며 독재의 도끼날을 피 흘리며 삼켜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광화문에서 집회를 끝낸 사람들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청와대와 가까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장외 집회로 동력을 얻어 다음 주부터 다시 강한 원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예, 지난 일주일간 국회에서는 한동안 볼 수 없었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된 후 7년 만에 이른바 동물국회가 재현됐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극한 충돌을 빚은 국회의 모습, 김태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합의한 여야 4당 합의한 것에 대해서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이 시동되었다. 패스트트랙 문제에 대해서는 당론이 없는 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치 개혁을 위한 첫 발을 내딛은 그 큰 획을 저는 그었다라고. 하늘나라 여러분, 호소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입니다. 이게 찬성할 때는 나가는 게 있으니까 좀 안 됐어. 못 간다며. 아니 저희 다 감옥 갈고 그렇게 있어요. 지금 2시 반까지니까 지금 5시간 반 이상. 부자진들 혼내볼래? 숨어 있지 말고 나. 뭘 누가 혼내? 누가 싫어? 혼내봐. 문재인 대장 독재자 독재하고 무효.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부끄러운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윤중천 씨가 계속 침묵을 지키다가 갑자기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검찰 수사단에서도 새로운 진술을 내놓은데요. 이번엔 방송에 나와 인터뷰까지 한 건데요. 그 속내는 뭔지, 그리고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법조팀 최윤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윤중천 씨가 최근에 수사단에 나와서도 말을 잘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영장이 기각된 뒤에 한 차례 불러 조사할 때도 침묵으로 일관을 했었는데 이틀 만에 태도를 바꿨습니다.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 전 차관이 맞고 윤 씨 자신이 직접 영상을 찍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6년 전인 2013년 조사에서는 비슷해 보인다고만 했는데 이번에 명확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김 전 차관은 계속 나는 모르는 영상이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윤 씨가 김 전 차관 맞고 내가 찍은 거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진술만으로는 김 전 차관의 성폭력 혐의를 입증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고요? 네, 쉽지 않아 보입니다. 두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요. 우선 윤 씨는 동영상 속 여성은 지금까지 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해온 이모 씨가 아니라 유흥주점에 부탁해서 데려온 다른 인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성폭행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씨의 진술 신빙성을 무너뜨리려는 윤중천 씨의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검찰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과는 상반된 얘기를 하면서 이 씨는 별장 성폭행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해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검찰은 윤 씨가 이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어서 성폭행 혐의에서 빠져나가려고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윤 씨가 핵심 인물이다 보니 갑자기 입을 열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가장 궁금했던 건 그래서 이게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거냐 아니냐 이런 거였는데 검찰 수사단은 수사에 도움이 안 된다, 되레 네. 방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또 다른 걸림돌은 뭡니까? 네, 또 하나는 공소시효입니다. 윤 씨는 영상 촬영 시점이 2006년 말이나 2007년 초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특수강간 혐의의 공소시효는 10년이었다가 2007년 12월 법 개정으로 15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2007년 12월 이후에 벌어진 사건만 기소가 가능한 겁니다. 이 때문에 윤 씨가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촬영 시점을 그 이전이었다고 주장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윤 씨가 연도까지 찍어서 말을 했죠. 그래서 공소시효를 의식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좀 나오는 게 당연한 일이기도 해 보이는데요. 또 인터뷰에서 김 전 차관에게 돈을 줬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수천만 원이 아니라 준 돈은 200만 원이다 이렇게 했죠. 네, 앞서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윤 씨가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면서 수사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윤 씨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천만 원을 준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08년 이전에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진급할 때 200만 원을 건넨 적은 있지만 거액의 뇌물을 준 적은 없다고 한 겁니다. 2008년 전에 200만 원을 줬다고 하면 뭐 준 쪽이든 받은 쪽이든 사실 공소시효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네, 일단 검찰은 윤 씨가 아무도 믿지 않을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계산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윤 씨가 입을 열기는 했지만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만 하고 있다. 이렇게 수사단은 보고 있는 거군요. 윤 씨 앞으로도 계속 조사를 받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수사단은 다음 주 초에 윤 씨를 한두 차례 더 불러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물증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김 전 차관 소환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최윤경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이 최근 가수 승리의 소속사였던 YG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승리가 성접대를 하면서 호텔 숙박비 수천만 원을 YG 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경찰 수사가 승리에서 YG로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가수 승리의 소속사였던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클럽 버닝썬 사건과 관련한 탈세 의혹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경찰이 최근 YG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승리뿐 아니라 YG 측도 횡령이나 배임 등 법을 어긴 게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승리는 2015년 12월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일본인 투자자 일행을 상대로 한 자리에서 호텔비 3천만 원을 소속사 법인카드로 냈습니다. 클럽 버닝썬 돈으로 매니저에게 매달 300만 원가량을 지급했던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YG 측은 호텔비는 승리가 개인적으로 쓴 돈이며 그런 경우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사용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매니저 급여도 소속사에서 정상적으로 지급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계속 이어가면서 YG 측의 혐의점이 드러나면 수사에 들어갈 방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성매매 알선과 횡령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전망입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서울 마포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입주민들이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며 관리업체가 강제로 전기를 끊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존 관리업체와 새로 계약한 관리업체 사이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이처럼 상가 건물에서 관리업체의 횡포가 잇따르고 있는데 해결 방법이 딱히 없다고 합니다. 밀착카메라 정원석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쇼핑몰입니다. 대낮인데도 건물 입구가 컴컴합니다. 대부분 가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는 4개 중 1개밖에 운행하지 않습니다. 청소도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문을 열었던 이 건물은 지금은 전기가 끊긴 상태입니다. 지난 2월부터 일부 단전에 상수도 공급이 끊기면서 이곳에 살던 가구 대부분은 현재 방을 뺀 상태입니다. 집은 비어 있지만 이렇게 문 앞에는 단전 안내문이 붙어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아예 건물 전체에 전기가 끊긴다고 합니다. 관리업체 측은 상가 소유주들과 임차인들이 제대로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미분양으로 관리비도 제대로 걷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 소유주들은 관리업체 횡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입주자들은 다 지금 정상적으로 지불을 하고 있거든요. 관리사무소는 징수대행기관이지 그걸 받아서 자기네들 다른 데다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안 내고 있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경기도 일산의 한 상가 건물입니다. 그런데 상가 소유주와 임차인들은 관리비 고지서를 두 업체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 건물엔 소유주들이 선정한 기존의 관리업체 사무소가 여기 있는데요. 또 저쪽으로 가보면요. 또 다른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소유주 중 일부가 관리업체를 새로 선정해서 이렇게 사무실을 차려놓은 건데 그렇다 보니까 관리비가 양쪽에서 청구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만 17년 생활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존 관리 업체와 또 새로운 관리 업체가 생겨지면서 갈등을 겪게 되니 저희 세입자 입장에서는 관리비를 공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건물에 새 관리 업체가 나타난 건 2016년. 건물 상가의 90%를 소유한 사람이 건물 관리 업체를 바꾸려고 한 겁니다. 소송 끝에 기존 관리 업체가 자격을 인정받았지만 또 다른 관리 업체가 들어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쪽으로 내야만 맞는 거야 하고 압력을 의원의 압력을 넣지만 나는 나가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서울 마포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관리비 미납 세대들에게 전기를 차단했습니다. 단전 예고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납금이 있다는 이유로 앞으로도 계속 단전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정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입주민들은 전등 대신 촛불을 켜놓고 목욕물은 끓였어야 했습니다. 여기 식탁 위에 있죠, 촛불 어저께부터 안 켜져요. 안 켜져요 지금. 전원을 다 내렸는데. 이 건물은 이전 관리업체 소장에 비리가 불거지면서 입주민들이 올 초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발한 기존 업체가 전기실 등을 점유하며 관리비를 내라고 주장한 겁니다. 관리비를 내지 않은 세대들에겐 관리비 미납이라며 전기까지 끊었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단서 조항이 있어요. 2개월 연차 시 관리비를 체납하면 단전 단수하기로 조치하기로 한다는 게. 상가나 복합 건물의 경우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관리업체 문제가 생겨도 정부가 개입하기 쉽지 않습니다.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그 규모와 용도에 맞는 관리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없고요. 관리가 당사자들한테만 맡겨져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사흘간 전기가 끊겼던 건물에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해 언제 또 전기가 끊길지 알 수 없습니다. 관리업체가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피해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카메라 정원석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우리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가 타당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지난번 우리나라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이긴 판정 내용을 공식화한 건데요.
4년 동안 이어진 긴 싸움이 사실상 끝난 겁니다. 최종 판정인 만큼 일본 정부도 이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현지 시간 26일 전 회원국이 참석하는 정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지난 11일 승소한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한 최종 판정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앞서 WTO는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조치가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했습니다. 이번 최종 판정 채택으로 WTO 규정상 분쟁 당사국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지난 2015년 5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제소한 지 4년 만에 WTO 무역 분쟁에 종지부를 찍게 된 셈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유럽을 찾아 WTO에 불만을 표했지만 판정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 입장은 단호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판정으로 일본산 식품에 대한 현행 수입 규제 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은 2만 3천 명 정도지만 공식 피해자로 등록된 사람은 4천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원폭 투하 74년 만에 이들에 대한 첫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암과 희귀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서운 병보다 더 서러운 건 정부의 무관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가 직접 만났습니다. 1945년 8월 원자폭탄이 떨어진 일본 히로시마에 거주하던 주하자 씨 가족은 가까스로 죽음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폭탄이 떨어진 뒤 태어난 조카는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시들었습니다. 이모, 저거 산소가 다 떨어질 것 같아. 저거 떨어지면 나 죽잖아. 그랬던 날로 그냥 애가 새카매가지고 그냥 죽었어요. 조국에 돌아왔지만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걸 숨겼었어요. 나중까지도. 왜? 나도 결혼해야 되고 나도 저기를 해야 되니까 숨겼는데. 정부가 74년 만에 원폭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일반인에 비해 암 유병률이 최대 30배나 됐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건강 상태는 여전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직접 상담을 해본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무슨 실태 조사해야 됩니까? 피해자의 자손은 조사 대상도 아닙니다. 그 손자들이 아주 지금 기형아가 좀 많이 있어요. 귀가 없고 벙어리고. 실태 파악이 안 되다 보니 일본 정부에 배상을 요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원폭 피해자들이 7만 명이고 어쩌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집계낸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일본 자료로 응용하는 거지.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이들의 배상 청구권 문제를 방치한 것이 위헌이라고 판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을 몇 번 만나도록 해달래도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너무 억울하지요. JTBC 배양진입니다. 한 노동자가 밀린 임금을 달라며 타워 크레인에 올라갔다가 40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소방당국이 깔아놨던 에어매트로 떨어지긴 했지만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공사장. 40m 높이 타워 크레인 끝에 사람이 위태롭게 앉아 있습니다. 밀린 임금을 달라며 노동자 2명이 오늘 오전 7시부터 고공농성에 나선 겁니다. 소방대원이 사다리를 올려 구조를 하려 했지만 오전 10시경 40대 노동자 노모 씨가 몸에 힘이 빠져 구조용 매트리스로 추락했습니다. 노 씨는 오른쪽 다리가 부러져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구조대원과 동료들이 설득해 스스로 크레인에서 내려왔습니다. 어젯밤 10시경 서울 관악구의 4층짜리 원룸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11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대피한 주민들은 구청 지원을 받아 근처 숙박시설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오늘 오전 5시 반쯤 서울 공릉동에서 달리던 지게차에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됐을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수입 맥주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미국의 한 소비자 단체가 발표하면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직접 확인에 나섰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온 맥주에선 농약 성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40개 수입 맥주를 검사한 결과 논란이 된 제초제 성분인 글리포세이트가 남아있는 제품은 없는 걸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맥주 10개 제품에 대해서도 지난해 검사를 벌였지만 역시 검출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아키히토 일왕의 손자인 13살 히사히토 왕자의 중학교 교실 책상에서 흉기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CCTV를 확인해서 지난 26일 헬멧을 쓰고 교실에 침입한 중년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스리랑카군이 부활절 연쇄폭탄 테러 용의자들의 은신처를 급습해서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테러 용의자들은 군경이 접근하자 폭탄을 터뜨리고 총을 쏘면서 저항하다가 진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리랑카군 대변인은 은신처에서 15명의 시신을 수습했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스스로 폭탄을 터뜨려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호주가 야생 고양이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호주는 내년까지 200만 마리를 살처분할 계획인데 일부 지역에선 고양이 모피를 가져오면 한 마리당 우리나라 돈 8,000원 정도의 포상금까지 걸었습니다. 호주 정부는 야생 고양이들이 27종의 호주 토착 동물을 멸종 위기로 몰아넣고 있어서 내린 결정이라고 했지만 야생동물 서식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고양이를 무분별하게 죽이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발이 큽니다.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성대 기자, 첫 번째 키워드 소개해 주죠.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문 밖의 감상평. 어젯밤 국회에 열렸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얘기입니다. 예, 저희가 어제 뉴스 시작하는 시간에도 이제 사개특위, 정개특위가 다 소집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서 이제 자세히 또 뉴스 앞뒤에서 전해드렸었는데 결국은 어쨌든 이제 뭐 공수처 법안 같은 것들, 이제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하는 것들이 한국당 반발로 지금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중단이 됐고 또 그 과정에서 여야 간의 상당한 말싸움도 이어졌죠. 특히 한국당에서는 지금 패스트트랙, 선진화법에 따른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독재다. 그래서 독재를 타도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독재 타도라고요? 도대체 독재 타도라는 말이 부끄럼 없이 나옵니다. 그 입에서 백남기 농민 사건, 용산 참사 이야기, 강정마을 이야기 할 때마다 여러분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뭐라고 또 하신 줄 아세요? 미국에서는 폴리스 라인을 넘으면 총을 쏜다고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분들께서 지금 국회법을 어기시고 예, 상당히 격앙된 모습입니다. 저 이야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2015년에 이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폴리스 라인을 미국에서 넘으면은 막 팬다. 그리고 이제 경찰이 총을 쏴도 80~90%는 인정이 된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였었는데요. 듣고 있었던 한국당 의원들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그 시간에 그 회의가 열리는 그 문 밖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를 저지하기 위해서 농성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농성장에서도 그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봤는데 그러면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역시 지켜보시죠. 예. 아니 표창원 안에 있는 말이지? 안에 지금 눈을 부라리고 있잖아. 재수없죠. 정리 안 했는 거? 예. 자, 아무튼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자체가 시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농성을 하는 것, 뭐 막는 행위, 점거하는 것들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인 거죠. 일단 겉으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속내로는 스스로도 불법이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였습니다. 민주당 등 원내 지도부가 유인태 사무총장을 만나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자, 유인태 사무총장은 한국당도 의안과를 점거하고 있는 것이 불법인 걸 잘 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홍영표 원내대표가 아 정말요? 알고 있어요?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유 사무총장이 불법이라서 큰 소리를 내서 못하겠다고 자기한테 얘기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를 기자들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예.
일단 뭐 선진화법이 위배를 하게 됐을 때 벌금이 수백만 원이고 또 의원직 상실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라 상당히 심각한 법 위반이 되는 건데 민주당 측에서 선진화법 위반이라고 한국당 의원들 고발한 상태니까 어떻게 처리될지 좀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개특위에 오신환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출석을 해서 논란이 됐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으로부터 사보임 당한 오신환 의원이 발언을 하겠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공방이 있었습니다. 일단 오 의원은 불법 사보임인 만큼 자신에게 발언권을 달라고 요구를 했고 이에 대해서 한국당도 동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그거는 바른미래당이나 국회의장에게 따지라면서 사개특위 회의장에서는 발언을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공방도 한번 들어보시죠. 예. 이게 발언권을 줘야 된다. 이것이 맞는 것이고 제가 판단할 때는 오신환 의원이 합법적인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 회의를 진행시키는 이거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신환 의원님은 제가 평소 존경하고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하시면 안 됩니다. 발언권 주시면 안 되고 그거는 바른미래당 대표나 의장님한테 말씀하셔야 될 문제고 결국 사개특위의 이상민 위원장도 이미 오 의원이 사보임됐기 때문에 그 회의에서는 발언권을 줄 수 없다고 해서 결국 발언을 못했습니다. 예, 어제 뉴스 이후에 이제 저희가 보도해드리지 못했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거군요.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가겠습니다. 레드카펫에 한 걸음 더. 예, 레드카펫이라고 하면은 뭐 연예인이나 아니면 각국 정상들이 이제 밟고 지나가는 어떤 그런 카펫일 텐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바로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지난 26일이었습니다. 미일 정상회담 당시 그 만찬을 하기 전에 그 백악관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자, 보시면은 자, 레드카펫 좀 밑에를 보시면 아베 일본 총리는 레드카펫 바깥에 서 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바깥에서 촬영을 했는데 자, 다른 사진을 좀 보시면 그 이후에 본인도 좀 아니다 싶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지 다음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한 발을 그러니까 왼쪽 발을 레드카펫에 걸치고 촬영을 했습니다. 예. 자, 이 장면 영상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영상을 보시면요. 처음에 저렇게 서 있으니 기자들이 좀 가까이 붙어달라. 자, 입모양으로 봤습니다. 입모양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이 붙으니까 멈춰달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단 목소리가 들려오진 않지만 입모양으로 봤을 때는 멈춰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물론 미일 정상이 1시간 45분에 가까운 부부 동반 만찬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가깝게 했지만 정작 이런 기본적인 의전에서 좀 홀대 논란이 나올 수가 있어서 만찬과는 좀 다른 일본 측에서도 상당히 좀 곤란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애초에 보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레드카펫 중간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베 총리 부부가 이 레드카펫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모습인 것 같기는 한데 상당히 이상한 부분이긴 합니다. 뭐 보기에 이제 아베 총리가 한 발을 걸치는 그런 모습이 된 상황이고요. 어떻습니까? 의전상으로 이렇게 정상들이 사진을 찍을 때 레드카펫 중간에 이제 위치하게 되거나 그런 어떤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통상적으로 레드카펫을 깔았을 때는 정상 두 사람이 다 그 위에 올라서는 게 통상적인 의전 규칙입니다. 참고로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했을 당시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발밑에 각 정상이 서야 될 위치에 하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쓰고 이쪽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서라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군요. 그래서 침범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 서라. 이게 어차피 포토타임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치를 잡아줬는데 좀 전에 보셨던 사진을 보시면은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밑에는 그런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가운데 그냥 본인이 혼자 섰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도 있는데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 과거에도 레드카펫에 대해 상당히 좀 그 관심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당시였죠. 오바마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레드카펫이 안 깔려 있다. 그래서 푸대접 논란이 일자 자신이 직접 자, 레드카펫을 안 깔아줬으면 나 같으면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예민하고 민감한 반응을 보인 적도 있습니다. 예, 정상회담에서 사진을 찍는 것, 그 의전 같은 것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어쩌면 일본 측에서 이런 의전 실수, 의전 실패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 대목이 되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오늘 좀 쌀쌀하긴 했지만 미세먼지가 없어서 놀러 나가기 좋은 날씨였는데요.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한 걸음씩 걸음마를 배우고 서툰 솜씨로 셔틀콕을 날려봅니다. 요트가 물살을 가르고 기다란 그네도 힘차게 움직입니다. 주말 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텐트와 돗자리를 펼쳐 앉았습니다. 아침만 해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전국 최저 기온이 10도를 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는 좀 쌀쌀한가 싶었는데 해가 나니까 금방 따뜻해지더라고요. 낮이 되면서 기온이 올라 최고 기온이 14도에서 20도로 기록됐지만 평년보다는 조금 낮았습니다. 선선하게 부는 바람에 초미세먼지 농도도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미세먼지가 심해서 집에만 있어야 돼서 좀 그랬는데 오늘 날씨도 맑고.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오후부터 강수량 5mm 내외의 비가 오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아침까지, 남부지방은 낮 동안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지만 야외 활동에는 지장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가 19도, 광주 18도, 부산 17도로 예보됐습니다. 평년보다 2에서 8도 정도 낮은 수치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지방에선 보통 수준, 나머지 지역에선 모두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